이슈앤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매일신문의 이주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입니다. 4월부터 대구 도심의 차량 속도가 개편됩니다. 일반 도로가 시속 50km, 주택가 이면 도로가 30km 이내로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되는데요.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캠페인을 거쳤는데요. 지난 9월 대구 지역 270여 개 도로에 제한 속도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이 기자, 안전속도 5030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안전속도 5030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로는 50km, 또 주택가 이면 도로는 30km 이내로 차량 속도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도 대구 시내 곳곳에 속도 표지판, 노면 표시 등 교통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구시 곳곳에 도로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그런 정비물 같은 것들을 정비하시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벌써 다음 달인 4월 17일부터는 대구 시내 간선도로의 경우 50km, 또 주택가나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30km 이내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저 간선도로가 50km고 이면도로가 30km는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적용되는 도로도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도시 이동의 순환 기능을 담당하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를 유지하거나 시속 60km로 이상을 허용하게 됩니다. 신천대로는 기존처럼 80km 이내로 운전이 가능하고요. 도시 외곽도로인 비슬로도 60에서 70km 이내,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 압산순환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이것도 역시 60km 이내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심지 도로는 통행 제한 속도가 50km 이내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기존 대구시의 통행 제한 속도 60km 이내 구간은요, 총 347km였거든요. 시 전체 도로의 45.2%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이 중 203km, 총 이제 26.3%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반면 통행 제한 속도 50km 이내 도로는요, 기존의 121km 이던 것이 293km로 38.5%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도심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제한 속도를 50으로 낮춘다라는 그런 간판들이 지금 교체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4월 17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아직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많은 홍보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외관 랩핑 그리고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서 바뀌는 홍보가 정책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사업이 이제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그 정책입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 규칙 개정에 따라서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이미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부산을 비롯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이 도로 정책 선진화를 이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10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기준 최하위를 자랑합니다. 노르웨이가 0.2명, 독일이 0.7명, 스웨덴이 0.3명인 것에 반해서 한국은 3.5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심부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 60km 이내를 제한하는 곳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칠레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모두 이것보다 제한 속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이주연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자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좀 살펴봤더니 지난 2008년에 5,9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4,190여 명입니다. 이게 매년 이제 소폭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으로 따지면 4,0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수가요.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보행자의 사망 비율을 봤더니 전체 교통사고의 한 40%를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이 정책 자체가 교통사고를 또 줄이고 또 사망자 비율도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시민들 중심에서는 이 속도 제한 조치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도 있다고요? 예, 우선 이제 정체 구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접촉 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첫 시행이다 보니까 우려가 좀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제 횡단보도에서 단속 카메라를 확인한 뒤에 갑작스럽게 속도를 늦추는 경우도 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주영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속도 제한 표지판이 지금 계속 교체가 되고 있으니까 몇 년간 아주 익숙하게 뭐 예를 들어서 60km를 계속 운행했던 도로가 갑자기 50km로 바뀌어 있고 앞에 이제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급 가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급감속을 하면서 이제 접촉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이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젊은 운전자분들은 아무래도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이 익숙한데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이 통행 제한 속도가 아직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운전자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 20대 운전자는 그러니까 차량 내비게이션과 도로 표지판상 이 제한 속도가 다르다. 당장 얼마 뒤부터도 이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는데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운전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또 토로했습니다. 네, 이 제도가 4월 17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시속 50km 이상으로 가도 차량이 되진 않겠죠? 단속이 되진 않겠죠? 지금은 안 됩니다. 네. 자, 이 제한 속도가 낮춰짐으로 해서 운전을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전자들, 이런 운전자들은 좀 불편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빨리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 게 주 업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속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일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운전 속도가 줄어들면 교통 체증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구뿐만 아니라 10개 시도에서 27개 노선을 이제 선정해서 차량 2대를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60km, 시속 60km, 하나는 50km를 출발을 해서 통행 시간을 조사했더니 이 두 시속 10km 정도 차이 나는 이 두 차량의 속도는 단 2분 정도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2분 정도면 교통 흐름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부 이제 운전을 하시는 시민분들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김세현 조교수에 따르면은 60km에서 50km로 줄이게 되면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은 30% 감소하게 됩니다. 도심부의 경우 신호 간 간격이 좁아서 속도를 높여 운전하면 주행 속도 차이는 크게 나서 또 외려 연비에도 안 좋다라고 김세현 조교수는 언급을 했는데요. 안정속도 5030을 지키는 것이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망 신고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또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전 제가 운전 배울 때만 해도 연비에는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도심부 통행 속도가 80km, 70km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60km에서 50km로 이제 하향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성능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제한 속도는 점점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속도를 낮추고 안전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도 좀 줄일 수 있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동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발생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많은 양의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출되면서 대구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또 당시에 수돗물로 식수를 해결하던 전 국민들에게 먹는 물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페놀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이 기자, 네. 페놀 유출 사고 발생 30주년을 맞아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구미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경북 시도민 또 구미 시민, 대구 시민 분들에게 이제 호소문을 보냈는데요.
권 시장은 낙동강 페놀 유출 30주년을 맞은 지난 3월 16일입니다. 16일인데 이날 이제 구미 시민들에게 치수원을 함께 쓰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0년간 치수원 이전 문제로 구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구미 해평치수장 공동 이용을 꾸준히 요구해오던 대구시장이 직접 대구 경북 시도민과 구미 시민 또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보낸 겁니다. 예, 권 시장은 그 호소문을 통해서 패널 유출 사고 이후 대구시는 이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낙동강 그리고 주변 하천의 수질 개선에 이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라고 했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얘기했지만 정작 근원적인 문제인 안전한 치수원 확보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질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제 안타까워했습니다. 대구시와 구미시가 치수원을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구미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뭐 이 취수원 문제 30년 전에 패널 사고가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사 먹는 물이 없었을 때였어요. 네.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이제 먹는 물을 사 먹는 그런 시대도 온 것 같은데 취수원 문제가 이제 대구시와 우리 경북도 구미시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권 시장 입장을 알아보기 전에 자 먼저 낙동강 패널 사건 30년 전의 일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기자께서 당시 사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1991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991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르는데 또 저희 김 기자께서도 그렇고 사 기자께서도 그렇고 대구 시민분이시지 네,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나는 건 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라서 네. 이게 수돗물에서 뭐 나쁜 것들이 왔다 이것을 꼭 먹어야 되나? 그럼 수돗물 끓여 먹으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때 학생 따라서 공부한다고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네. 그때 낙동강 패널 사건이 유출되고 나서부터 낙동강에 대한 어떤 관심도 되게 많아졌고, 그때는 다 수돗물을 마셨거든요. 이 수돗물 마셔도 되나라는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었죠. 실제로 물에서도 냄새가 났습니까? 냄새 났던 거는 기억은 별로 안 나요. 아, 네. 이 패널 유출 사건은 1991년 경북 구미 구미공업단지 두산전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두산전자에 저장돼 있던 패널 원액 31.3톤이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 수지 생산 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량의 페놀이 대구 시민들의 식수원인 다사 정수장으로 유입됐는데 이게 단 하루 만에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는데요. 당시 이제 취수장에서는 다량의 이제 염소 소독제를 투입을 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 소독제를 이제 투입을 한 건데 자세한 이제 원인의 규명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 염소 투입이 오히려 저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페놀이 염소와 반응할 경우 이제 클로로페놀이 되면서 이제 독성이 더욱 이제 강해진다는 사실 잘 몰랐던 것이죠. 네. 대구시 수돗물이 페놀로 급속히 오염되고 낙동강 하류의 경남 함안군 또 밀양시 급기야 부산시의 상수원에서도 이 페놀이 검출이 되고 또 이 낙동강 완전 하류까지도 흘러들어서 낙동강 유역 일대가 페놀로 오염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 30년을 맞아서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아주 많은 그 어마어마한 많은 이제 사회적 그 혼란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법 처리가 됐더라고요. 당시에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 합쳐서 이제 모두 1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11명은 이제 징계 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산과 관련된 상품은 쓰지 말자라는 불매운동도 좀 일어났었습니다. 예, 당시 박용권 두산그룹 회장이 직책에서 사임하고 당시 허남은 환경처 장관도 경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등 이제 전국구의 좀 이슈로 번지는 사고였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 인식 속에 이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개념은 지금보다 한참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개천들이 뭐 오염된 하수를 그냥 배출을 해서
이제 금호강이나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놀 사건 때문에 이 먹는 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이제 중요성이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권 시장이 이번 호소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페놀 유출 사건 이후로 대구시는 안전한 물 관리, 안전한 물 만들기에 온 도시의 행정력을 집중을 하는데요. 네. 국내 최초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고 또 낙동강 상류 지역에 수질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 및 정수에 대한 검사 항목도 국내 최다 수준인 300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뭐 신전 가꾸기, 뭐 금호강 살리기 등 대구시가 여태까지 그 지역 하천을 위해서 이렇게 좀 복원하는 그런 사업들만 해도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네. 산업 폐수도 이제 재이용하는 시설도 갖춰졌고요.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 고도화 등을 통해서 금호강의 수질 등급이 예전에 사실 금호강은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듯이 뭐 굉장히 물이 더럽다 해서 네. 똥물 뭐 이렇게라도 네.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991년에 이게 등급으로 보면 수질 등급이 6등급이었어요. 근데 2020년 작년에는 이제 2등급으로 크게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페놀 사건 이후에 이제 여러 하천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었죠. 이제 대표적으로 범어천, 네. 신천으로 유입하는 범어천이 맞습니다. 있었고 이제 금호강으로 유입하는 이제 달서천, 지금부터 대명천도 이제 네.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물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낙동강 그 수돗물 안전 관련한 사고가 좀 빈번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페놀 유출 사건 이후에도 지난 1994년 벤젠 톨루엔, 또 2006년에는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됐고요. 2010년 1월 구미 국가산단에서 발암 의심 물질인 다이옥산이 검출이 돼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지난 2018년에는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되는 등 크고 작은 여러 수질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구의 치수원을 이전을 해야 된다, 좀 옮겨야 된다라는 갈등이 심화했습니다. 구미는 사실 산업단지들이 밀접한 공업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의 매곡 정수장이 이제 구미 국가산단으로 봤을 때 34km 아래에 있습니다. 하류에 있죠. 하류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지구 바로 밑에 정수장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해도 뭔가 약간 이게 물이 이제 공업지구 영향을 받을 것만 같고 불안하죠. 이제 그런 네. 불안함을 느끼는 게 대구시의 입장인데요.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페놀 유출 사고 같은 불의의 사고가 터지면 그 영향이 이제 고스란히 인구 240만의 대구시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시의 불안감도 큰 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단보다 이제 좀 더 상류에 있는 해평 취수장을 대구시가 같이 쓰자는 게 지금 취수원 다변화의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루에 이제 대구가 필요한 하루에 그 물은 57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0만 톤을 해평 취수장에서 가져오자라고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구미 시민분들이 너무 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57만 톤 중에 30만 톤을 해평 취수장에서 가져다 우리가 대구시가 가져다 쓰면 구미의 물 관리에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구미 공업, 농업 용수 사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권 시장은 이제 낙동강 수질도 현재보다 이제 악화가 되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과 공장 설립 제한 지역 등 입지 규제도 확대되지 않는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가뭄 등으로 이제 구미가 사용할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쓰지 않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해평 취수장을 공동 이용할 경우에는 연간에 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뭐 또 영남권 물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총리실 등 중앙 정부에는 이제 구미 산단의 폐수가 더 이상 낙동강을 통해서 대구의 식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환경부가 대안을 제시했던 이런 무방류 시스템 등 특단의 대책을 또 내놓아야 한다고 또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결국 이제 권 시장의 호소문은 해평 취수장물을 대구시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미에서는 여전히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네,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오던 일인데, 그래서 지금 권 시장이 주장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대구 경북만이 이렇게 조정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나서달라라는 게 권 시장의 얘기 지금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 호소문이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 구미시 범시민 반대 추진위원회하고 민간협의회 이번에도 역시 좀 반대의 목소리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권 시장의 호소문과 관련해서 구미 발전을 막는 취수원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낙동강물 다변화 방안이라는 정치적 가면을 쓰고 취수원 이전이라는 대안을 발표한 것은 구미 시민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 전체 주민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고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또 이제 2011년에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대구 취수원 이전 예비 타당성 결과를 좀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타당성 없음이라고 결론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거를 좀 들어서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생기금 100억 원을 이제 대구시가 마련을 해서 구미시 발전에 좀 이바지 돕겠다는 건데, 그래도 구미시에서는 여전히 조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물을 둘러싸고 물을 네. 놓고 양지 자체가 좀 힘결구를 하고 좀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시민단체가 있는데 패널 준수하고 30년을 맞아서 이제 낙동강 자체적으로 좀 물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4대 보호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구의 그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예결특위 회의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6월까지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용역만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측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당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대구 시민의 수건 사업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원만하게 그리고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앤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